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월 29일입니다. 5월 29일,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나 드린 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오늘부터 핵약 시간입니다. 자, 1페이지부터 보죠. 자, 우리가 긴 시간 동안, 1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학 원론이 지금 한번 이제 수요일 날 부강하기로 했고요. 그때 또 열심히 하면 다 끝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핵약은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5월 29일 10번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앞에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과목들 역대 기출문제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론하고 다 공부를 다 했습니다. 자기 걸로 이제 만드는 데만 집중하시고 계속 반복을 좀 규칙적으로 하시면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시면 되겠다. 자, 지금 이제 핵약입니다. 남은 게 핵약, 재무관리, 세무회계입니다. 핵약하고 재무관리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 정도는 재무관리 쪽에서 핵약하고 사실은 얽히는 부분입니다. 재무 비율 문제가 주가 되기 때문에 세무회계는 우리가 ERP 할 때도 역대 세무회계 부가가치세 2번 문제를 받고 작년께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핵약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해서 교과 교육학 전까지 다 끝나고 하면 그 교육학을 하면서 한 이후에 이제 모의고사 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정이 1월 달부터 길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는데 마음 다 잡고 열심히 계속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핵약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보죠. 1페이지 봤고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얘기해드리면 핵약이 56페이지까지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아침에 쫙 훑어보셨겠지만 요 뒤도 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500페이지가 넘는 것 같은데 작년에 보충 자료가 한 10페이지 정도 될 거고 아이고 작년에 한 520페이지 정도 됐네요. 올해 요거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열심히 해야 될 거고요. 자, 2페이지 보시죠. 늘 보던 겁니다. 늘 1월 달부터 봤던 거고요. 지금 핵약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총론하고 강론은 상업경제 1월 달부터 했을 때 관련 있는 별책 25 과목들 다 하나씩 찾아보고 있다는 거 제가 믿고 있습니다. 별책 25가 총 44과목이고 1월 달부터 쭉 달렸으면 일주일에 한 과목씩 했으면 벌써 다 볼 수도 있었을까? 그렇게는 안 되겠지? 안 되겠네. 자, 여하튼 지금부터라도 별책 25 오늘 핵약 하니까 관련되는 과목이 한 3과목 내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별책 25에 관련되는 지금 하려는 핵약과 관련된 과목들 꼭 훑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02463입니다. 출제 범위,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표시과목, 상업,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한다. 이렇게 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본공고 날 때나 아니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렇게 미리 다 선언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월 달부터 5024-631을 한 번씩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출제 범위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들을 다뤄야 될지 5024-631을 쫙 훑어봤었죠. 1월 달부터 각 과목별로 오늘도 핵약 관련해서 5024-631을 훑어보겠습니다. 요거는 한국교육과정 홈페이지 다들 자주 들어가 보시겠죠. 에듀네티 클리어도 꼭 자주 들어가 보시고요. 거기에 자주 하는 질문 그 제일 상단에 5024-632번이 있습니다. 그거 뭐 프린트 하실 분도 뭐 학교 설명할 때도 나눠드렸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1월 달부터 지금 7번 타자까지 가고 있는데 녹색 부분이 우리가 다 했던 부분입니다. 경제학 원론은 물론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강을 해야겠지만 지금 남은 게 핵약 관련된 게 이런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별표 3에 기본 이수 과목 여기에
제시된 과목들이 우리의 출제 범위가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위에 전공 쪽에도 별표 3이라고 적혀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벌써 이만큼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럼 핵에 10주 정도 또 뭐 보강이 될지는 나중에 두고 보고요. 가급적 안 해야 될 거지만 이렇게 달리고 세무회계, 재무회계, 재무관리 이런 식으로 하면 교과 내용학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줄에 있는 교과 교육학 그게 이제 8월 달부터 8월 말부터 해서 거의 이제 9월 한 달 동안 보신다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시겠죠. 자, 이만큼 달려왔다는 거 과연 자기 걸로 누가 만들 수 있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 있는 거 100% 200% 자기 걸로 만들면 시험에 80점 가까이 해서 1교시 뭐 17점 남들 뭐 작년에도 다들 그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뭐 난이도를 떠나서 남들도 그 정도 받으니까 합격하는 사람들이 올해도 그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거의 뭐 70점대 후반, 80점 뭐 초반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저하고 같이 달리면서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문제 풀면서 예제도 보고 모의고사 문제도 기출문제 좌우로 배치해서 관련되는 게 비슷한 게 나왔다는 거 계속 1월 달부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 좀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남은 기간 잘 생각하셔가지고 본인이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기를. 자, 파란색 오늘 7번 타자 회계학하고 관련해서 10주 동안 달릴 친구들입니다. 자, 과목들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 자, 오른쪽 페이지에 502463이 회계 원리와 관련해서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멀리서 쫙 보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왼쪽 페이지에 502463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오른쪽 같이 보시라는 겁니다. 제 교재는 항상 좌우로 펼쳐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강 처음 들으시는 분 있다면. 자, 뒤에서 이제 살짝 보겠는데요. 관련되는 502463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가 3과목이 있다. 지금 하려는 회계학하고 관련돼서. 자, 뒤에서 목차와 관련해서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고요. 자, 4페이지부터 회계학의 출제 비율이 나옵니다. 과연 2, 3교시 80점 중에 어느 정도 이때까지 나왔느냐 늘 과목별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달립니다. 10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쫙 한번 보죠. 우리가 총 1교시 20점이라는 거 다 알고 있고요. 1문항이지만 소문항이 이제 4개, 5개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2교시 4829, 2점짜리, 4점짜리, 2점짜리, 4점짜리. 그래서 총 23문항이고 80점 만점입니다. 이건 뭐 모르는 사람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회계학 과목하고 관련해서 어떤 애는 원가가 나오고 어떤 애는 원가가 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원가는 갈로해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원가. 자, 22학년도 가장 최근에 봤던 시험입니다. 그랬을 때 회계학에서 3문항이 나왔고 원가에서 1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4문항이 나왔고 14점이고 17.5%입니다. 80점 만점에 14점이니까 17.5%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다른 과목보다 상당히 높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자, 1교시는 항상 20점이고 25% 배점되고요. 25%에서 30%, 35% 그렇게 내겠다고 했는데 보통 매년 한 20점 그래서 25% 정도 나오게끔 똑같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역대 계속. 회계학이 지금 원가가 22학년도에 나옴으로써 총 4문항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ERP 할 때도 여기에서 봤던 내용이 있다는 거 기억날 겁니다. 이것도 ERP 시스템의 회계 모듈 이러면서 문제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회계학 문제로 봐도 무방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ERP가 어디 있지? 요 문제죠. ERP 요거 우리가 ERP 수업할 때 요거 회계관리 중 자금 및 예산관리에서 요 문제를 봤습니다. 3교시 6번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여기 ERP 시스템 회계 모듈에서 ERP로 배치를 제가 임의대로 했다 뿐이지 제 나름대로 매년 추세를 봐서 문제 자체는 핵약적인 문제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핵약 문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ERP 할 때고 다 풀어봤고요. 관련되는 그 예전 교재에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문제 이제 이렇게 박스 예쁘게 짜서 어떻게 푸는지 그런 것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핵약 문제로 볼 수 있겠더라. 자, 그렇게 따지면 내문항 14점하고 ERP로 배치됐지만 핵약으로 볼 수 있는 문제하고 합치면 18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18점. 18점이면 80점 만점에 거의 22.5%입니다. 18점 중에 저와 같이 작년에 핵약 강의 수업을 듣고 자기 걸로 소화를 하고 또 모의고사 또 난이도 높은 것도 풀면서 연습하고 시간 배분하면서 또 적응력을 키우고 했던 사람이라면 18점 중에 몇 점을 맞을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저하고 같이 잘 따라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수업 잘 이해하고 복습을 잘했던 사람은 거의 다 맞습니다. 사실은 안 다뤄지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다들 조금 핵약을 힘들게 생각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실수한다 해도 뭐 4점짜리 소문항 뭐 하나 뭐 실수한다 갈라놓기 용어 어휘 그렇게 해도 16점은 맞아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근거에 대해서 각 목차별 테마 나올 때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작년에 나왔다는 거 알았고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살짝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어이구, 이건 뭐지? 살짝 구경을 함으로써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그것만 살짝 한번 구경을 해보죠. 자, 보통 핵약이 매년 제일 끝부분, 2교시 제일 끝부분 두 문제 그리고 3교시도 제일 끝부분 두 문제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옵니다. 자, 요거 우리 뭐 많이 봤네요. 여기 있네요. 요게 11번, 12번 2교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핵약 문제입니다. 뭐 멀리서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왔다 정도만 느낌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는 이 정도 길이였고 작성 방법에서 동글뱅이 한 3개 정도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가 됐고요. 용어 쓰라 했고요. 뭐 빤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열심히 저하고 같이 달린 사람들은 뭐 못 풀 게 없었고요. 11번은 이제 재고자산 파트, 늘 나오는 파트였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 범위 되는 거. 나중에 이제 목차별로 출제 분석한 표를 보시면 재고자산 쪽이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 기억날 겁니다. 순실현 같이 뭐 늘 들어봤던 얘기들이고요. 사채입니다. 사채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상한이익 뭐 이런 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장 이자율 관점에서 서술하라. 아주 좋은 문제였고 제 교재에 탁 박혀 있죠. 그리고 서술도 해드렸고 설명도 물론 여러 번 해드렸고 나중에 이제 교재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사채가 오랜만에 나왔다. 자, 길이는 이 정도 되더라. 시간은 우리가 충분하니까요. 3교시 문제 한번 보죠. 자, 지금 요거를 지금 단계에서 요거 답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로 생각하는 이 핵약을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 작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서술형 11번입니다. 3교시 마지막 문제. 이게 이제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5단계 중에 수익 인식 단계에 관해서 물어봤는데요. 여기도 갈라놓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하는데 뭐 그냥 글짓기 해주면 되는 거죠. 진행 기준으로.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늘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약간은 조금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출제자가 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1차 시험 당일날 오후에 출력하고
살짝 한번 훑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요거를 누군가 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사람이 아니니까, 출제자가 아니니까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조금 중요도에서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있었을 텐데 왜 냈을까? 지금까지도 조금 의문입니다. 그런데 요 수액인식 단계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 5단계에 대해서 제 교재에 나와 있거나 제가 5단계를 일일이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한 내용으로 요거는 하나 정도 갈라놓기 못할 수도 있겠지만 다 적을 수 있었던 겁니다. 상식선상에서 푸는 거, 이 계산 숫자 숫자 간단하게 해서 안분하면 되는 거거든요. 요게 조금 의아했지만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기입형 2번, 3교시 2번. 우리가 ERP 시간에 이미 풀어봤던 거예요. 이것도 ERP로 죄송합니다. 원가 문제. 원가 문제도 우리가 상업경제 시간에 풀어봤었죠. 요거는 이제 올해 다 풀어봤고요. 상업경제 할 때 다 풀어봤습니다. CVP 테마였고요. 뭐 빤한 내용이었고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우리가 CVP 공부해 왔으니까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요 정도 해가지고 회계학이 4문제가 나왔고 또 ERP 문제가 요 친구였는데요. 자, 요거 예산관리부장과 판매부장 요거였죠. 요 문제가 ERP 문제로 분류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년 과목별 비율을 보면.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회계학 문제라는 거. ERP 시스템의 회계 모듈을 했지만 이것도 회계학 문제라는 거. 그래서 회계학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22학년도부터. 자, 우리는 대비를 열심히 하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고요. 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지금 공부 시작하는 시점에서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겠습니다. 굵은 테두리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학 총 3문항이 나왔고요. 이때는 원가가 안 나왔습니다. 물론 부분 4점짜리 중에 원가 관련된 그 DOL이 나왔습니다. 영업 레버리지도. 이때도 21학년도 시험에 영업 레버리지도가 나와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것도 CVP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리고 21학년도에 재무관리가 들어간 첫 해였죠. 재무관리하고 뭐 ERP, 뭐 세무회 이런 게 첫 번째 연도였습니다. 21학년도 시험이. 그렇게 봤을 때 영업 레버리지도 나오는 것도 크게 잘못 범위를 이제 넘어선 건 아니었는데 조금 갑자기 21학년도부터 DOL이 나옴으로써 공부할 내용들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작년에 열심히 공부했고 올해도 관련되는 과목들 회계학뿐만 아니고 재무관리 쪽에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6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문항. 이때는 원가가 한 문항 나왔습니다. 그래서 18점 배점, 22.5%. 이때도 배점이 많이 났죠. 20학년도 시험요. 6페이지. 자, 그래서 보통 한 4-5문제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문제. 자, 7페이지. 18학년도입니다. 이때도 원가가 나왔었고요. 5문항 나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문제, 배점은, 어느 정도? 18점,
정도 많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8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문항, 14문항, 뭐 요거는 17학년도 16년에 시험 친 거예요. 9페이지. 자, 요때도 4문항 13점 요 정도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오래됐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의 추세를 봤을 때 제 생각에는 23학년도 우리가 대비하는 시험에서도 내문항 내지 5문항 이 정도 될 것이다. 원가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고 나온다 그렇게 저는 믿고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당연한 거고요. 자, 대충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출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다 봐왔습니다. 자, 됐고요. 자, 11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과목들, 회계학에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세무회계는 이제 별도로 8번 타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9번 타자였구나. 8월 14일부터 2주 동안 하니까 그때 공부하면 되고 이미 기출문제는 ERP 때 2문제 봤었고요. 더 깊이 있게 이제 세무회계 할 때 보면 되고 우리가 지금 회계학이라는 큰 과목에 구체적으로 재무회계 또 뭐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10회 과정으로 해서 원가관리회계하고 재무회계 그렇게 이제 포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학 좀 이따 이제 비교표를 보시겠지만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한 묶음 파트가 나눠진다 크게. 세무회계는 우리가 9번 타자로 본다고 그랬었죠. 자, 목차가 있습니다. 여기 간지 잘 끼워 주시고요. 멀리서 보시면 어디에 다 몰려 있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지금. 자, 이 목차는 시중에 나와 있는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는 책 그 전체 내용이 있는 건 사실 아니고 역대 기출문제를 분석했을 때 이 정도 공부하면 되겠다. 제가 나름대로 범위를 정한 겁니다. 물론 별책 25 또 그 전에 별책 23이 있을 때 내용 체계라든지 그런 것도 관련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 가장 많이 나온 게 결국 제조기업 원가 흐름입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덧붙여서 개별 원가 계산했을 때 정상 원가 계산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건 느껴집니다. 그리고 CVP 분석입니다. 최근에도 CVP 분석이 하나 나왔다는 거, 3교시 2번 문제로 나왔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원가회계가 잘 안 나오다가 3년 동안 이렇게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는 한 문제로 칠 수는 없지만 회계학 문제에 소문항으로 DOL이 나왔다. 물론 DOL을 재무관리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으나 CVP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계속 원가 관리회계 쪽이 나옵니다. 물론 관리회계에 많은 내용이 있는 건 사실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23학년도도 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공부하면 되겠고요. 자, 목차는 이제 시간을 두고 짝짝짝 공부하다 보면 다 알게 될 거고요. 자, 중요한 것들 별표해 놨으니까 뭘 공부해야 되는지 중요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나오면 또 CVP 아니면 여기가 또 걸릴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로 아니면 전형생 뚱맞게 종합원가 계산 이 정도도 물론 가능합니다. 자, 하여튼 역대 기출문제 다 풀면서 관련되는 예제들 또 다른 회계사 세무사 문제 뭐 공무원 문제 이렇게 해서 목차 하나하나 테마 하나하나 다 폭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다 대비가 될 겁니다. 품질원가 관리도 우리가 경영학 시간에 봤었죠. 품질원가 관리 뭐였지? 네 가지 있었죠. 몽실통통이 아니고
뭐였지? 통실 예평, 내부 실패, 외부 실패. 그렇게 푸는 문제 있었죠. 그것도 우리 다 모의고사 때 계속 내왔던 문제였고. 그 분지 원가 관리와 관련된 문제도 회계학 문제 중에 원가 관리 문제로 볼 수 있겠다. 자, 20학년도 2교시 11번 문제. 20학년도 2교시 11번. 그렇게요. 자, 여기 뭐 장하게 적어 놨는데요.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책 25에 좀 이따 보겠지만 회계정보 시스템의 내용 체계, 내용 영역 쪽에 회계정보 원가 관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과목, 회계 실무 쪽에서도 원가 관리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전에 별책이 23 공구 개정 교육 과정에 있을 때 원가 관리 회계라는 과목명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별책 25의 과목 44과목 중에 과목명이 원가 관리 회계라는 과목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사람들이 수험생들이 원가 관리 회계가 출제 범위에서 빠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 우리의 출제 범위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 520페이지 정도 해서 회계학 페이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보다 올해는 뭐 4, 50페이지 더 늘겠죠. 매년 이제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 좀 지칩니다. 그리고 회계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엄청나게 적응이 안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용어에서부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다 같은 그냥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말로 그냥 글씨 써여 있고 국어 문장이고 단지 숫자가 조금 있다 뿐이고 우리가 계산기 들고 못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곱하기 나누기 어려운 그 계산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정도만 하면 됩니다. 뒷자리도 뭐 소수점 단위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렵게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지칩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양이. 근데 끈질기게 따라오시는 분은 18점이었잖아요. 아까 ERP 문제까지 해서.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16점 이상은 다 받아야 된다고요. 저와 같이 이제 모든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어렵게 생각하고 그렇게 못 받는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차 이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제가 이제 10년 가까이 9년 동안 박물관에서 강의를 하면서 상업임료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이 이제 특출난 사람들이 이렇게 매년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회계사 세무사 좀 몇 년 공부하신 분이나 아니면 대학교에 고시반에 회계사 세무사 공부 조금 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재밌게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회계학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무슨 달나라 얘기 같기도 하고 좀 힘들어 하시죠. 그런데 그분들도 꾸준히 저와 같이 하시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자신감이 떨어질 것이고 다른 과목도 시간 또 뺏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끈질기게 못 따라오고요. 대부분이. 포기를 하죠. 그런 분들이 많았고 자기 걸로 소화를 못 시킵니다. 소화를. 그래서 매주 한 주 한 주 자기 걸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1월 달부터 우리가 상업경제부터 지금 경제학 원론제까지 거의 끝났는데 그걸 얼마만큼 자기 걸로 소화할 수 있느냐 그 싸움입니다. 근데 문제를 또 많이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 때 또는 그 모의고사 전에
1월 달부터 제가 또 계획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뿐이지. 여하튼 제 교재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론도 있고 예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역대 기출문제만 푸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뭐 회계학은 더더구나 그렇고요. 그럼 잘 있게 돼야 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처음 회계학을 공부하는 사람일지라도 겁을 내지 말자. 물론 어려운 과목입니다. 제가 회계학이라는 과목을 제 나이보다 더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회계학이라는 과목을 다뤘는데, 원래 이제 회계학을 전공했고, 또 이제 회계사, 세무사 공부를 했고, 세무사가 됐고, 실무가 지금 12년, 3년? 군대에 있을 때도 연대본부 인사과 격리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뭐 하여튼 회계학하고 관련돼서 제 인생의 3분의 1을 지금 회계학이라는 과목을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1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겸손한 거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겸손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수험생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러나 시험에 문제가 제시되면 풀 수 있는 거는 자신 있다는 얘기죠. 실무로 가면 이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실무로 가면 단지 이제 문제집에, 교과서에 구조화된 문제죠. 우리가 구조적, 비구조적, 반구조적 다 했었죠. 구조화된 겁니다. 순서가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대비하는 회계학은 쉽다는 얘기죠. 좌우 이제 같이 해서 자기 걸 소화하면. 실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무할 건 아니니까, 물론 활용 능력은 있어야겠지만, 시험에 합격하는 뭐 공무원 회계학이든 뭐 회계사 세무사학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회계학은 어느 정도만 시간 투자하면 다들 목표한 점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란 말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어려우면 남들 뭐 한 번 봐서 다 알면 이거나 너무 난이도 뭐라 해야 될까? 한 번 봐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풀고 하다 보면 잘 있게 되니까, 일단 한번 저하고 같이 용기를 한번 내봅시다. 제가 손잡고 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밀어드리고 또 끌어드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듯이 18점 중에 16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이상도 다 가능하고, 다 맞는 사람도 물론 있었을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원가 관리 쪽이 목차가 이 정도 돼 있더라. 그것만 눈에 보시면 되겠고, 이제 구체적인 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작년에는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작년 교재에는 이렇게 똑같이 해서 출제될 것임, 느낌표 3개 이렇게 달아놨는데 진짜 CVP 나왔거든요. 근데 내년은 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이 정도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게 의미 없이 시간 날리는 건 아니니까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페이지 목차 봤고요. 12페이지 재무회계 목차입니다. 자, 재무회계 굵은 밑줄이 그어져 있죠? 재무회계. 자, 이것도 구체적인 목차는 이제 달리면서 저하고 할 거고요. 멀리서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자, 어디에 음영 표시가 다 진하게 되어 있는지. 자, 여기하고 이쪽이고 요 밑에 재무 비율이네요. 크게 3파트 정도 되네. 진하게 표시된 게. 작년에 어디서 나왔나요? 늘 나왔던 여기네요. 재고자산이네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나왔죠. 사채. 아까 살짝 봤었고요. 2교시 11번. 3교시 11번이었나? B니까 3교시 11번. 맨 마지막 거 수익인식 5단계. 요거를 건드렸어. 출제위원이. 못 맞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명한 건 아니지만 관련된 내용들이 맞출 수 있게끔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요것들, 별표 있는 것들은
별표 하나, 두 개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문항이 관련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문항이 여기 재무 비율 쪽도 소문항이 관련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표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재무회계입니다. 지금 순이익 측정 과정, 회계 순환 과정,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여기 이제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안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산표 보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연결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큰 문제로서 출제위원들이 다루지는 않더라. 그러나 늘 대비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가장 많이 나왔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재고자산 빼고 그 이후로 이외에 수익인식 역대 두 문제 나왔는데요. 작년에 최근에 나왔던 거 그거 이제 앞으로 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초 이론입니다. 오늘도 기초 이론 살짝 할 건데요. 여기가 앞부분인데 여기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뒤에는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뭐 관련해서 제가 통으로 달리지요. 근데 재고자산이 주된 거니까 이것도 자산입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도 자산이고요. 그리고 금융자산, 여기도 자산이고요. 7번까지 자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자산,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계정의 자산 계정. 그 자산 계정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루어질 겁니다. 7번 목차까지 자산에 대해서. 8번, 9번, 부채에 관해서. 8번, 9번 목차. 10번이 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회계 변경, 현금 흐름표, 재무 비율이 있습니다. 재무 비율도 늘 매년 소문항이라도 꼬박꼬박 나왔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재무 비율. 여기 보시면 이 별표는 앞에 위에 있는 우리가 이제 세로로 보는 거죠. 연도별로, 학년도별로. 그래서 앞에 관련된 별표 하나하고 결부된 그런 문제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재무 비율. 늘 봐왔던 거고 문제는 늘 풀었던 거고 모의고사 내는 거고 올해도 똑같이 나왔었고 작년 모의고사 낸 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13번 재무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 테마는 어디서 다룬다? 8번 타자 재무관리 8월 7일 날 수업할 때 별도로 다룹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회계학 520페이지. 올해는 이거보다 덜 될 텐데요. 얼마 될지는 정확하게 저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여기 회계학 쪽에 다루는 목차가 아니고 재무관리 할 때 회계학 다음에 8번 타자 할 때 여기를 다루면서 또 다른 관련되는 걸 다룹니다. 되겠죠? 자, 따라서 전체 80점에 자기가 지금 정도면 지금 5월 말이죠. 5월 다 갔네요. 6, 7, 8, 9, 10, 5개월 남았네요. 11월은 정리하는 기간이고. 자, 지금 정도면 각 과목별로 내가 어느 정도 타겟 목표 점수가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80점 중에 2, 3교시 80점 중에 몇 점 정도를 맞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업 경제부터 경제학 올라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나머지 과목이 다 끝났거든요. 이제 남은 게 회계학, 재무관리, 세무회계니까 어느 정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8점 중에 14점 중에 10점을 맞겠다. 아니면 다 맞겠다. 아니면 반타작만 하겠다. 나는 진짜 회계학 이거 산수 이거 정말 적성이 안 맞고 무슨 소리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늘 많이 나왔던 이 테마만이라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테마별로 폭발을 시켜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가서 교재를 다 못 보셔서 좀 미안하지만 작년 교재는 여기 다 있으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1월 달부터 계속 기출문제 모아서 보고 있죠. 제가 계속 이렇게 묶어서 보라고 했었죠. 연도별로. 신문 보듯이 이렇게 계속 보라 했죠. 그러면 이제
회계학 요 정도 나오면 내가 어느 정도 맞겠다. 그런 게 이제 아주 약간이라도 감이 올 겁니다. 그러면 목표 점수가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각 과목 남은 5개월, 6개월을 배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이제 달려야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상업 임용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회계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상업 임용 시험을 위한 회계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중요도를 다 있으니까 어디를 타겟으로 해야겠다. 내가 전체를 다 18점 또는 뭐 14점 중에 100% 맞아야겠다. 각오가 아니라면 영 적성에 안 맞다면 늘 나오는 테마만이라도 폭발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작전을 세우십시오. 알겠죠? 일단은 저하고 같이 10회, 10주 잘 따라오고요. 같이 달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목차 맨 마지막에 종업원 그러면 쓸데없는 거고 12번 목차까지 일단 회계학에서 할 텐데요. 크게 보니까 수익인식 요새는 수익인식 요쪽이 중급회계 뒷부분에 있는데 우리 어릴 때는 다 앞부분에 있었거든요. 요거 뭐 뒤로 돌려도 관계는 없을 거고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재무제표 구성 요소 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5가지에 관련해서 재무제표 요소, 재무상태표 요소, 손익계산서 IFRS에서는 포괄 손익계산서를 하죠.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크게 구분해서 이러한 목차로 달리는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는 기초적인 부분도 이렇게 많이 물어봐 왔다는 거. 자, 그렇게 일단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회계 순환 과정 요 6자의 색칠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순환 과정, 회계의 순환 과정 또는 뭐 회계 순환 과정 거기에 일단 색칠을 해주시고요. 됐습니다. 자, 13페이지 502463입니다. 왼쪽하고 같이 나란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왼쪽 오른쪽을 같이 보시면 느낌이 오셔야 될 겁니다. 회계의 기초 있죠. 그러면 목차 1번, 2번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회계의 순환과정 또는 회계순환과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도 한번 색칠해 봅시다. 회계순환과정, 회계순환과정. 색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밑에 자산이 나옵니다. 유동자산, 비유동. 유동, 비유동 구분은 보통 1년 기준인데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은 크게 5마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거고요. 결국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여기도 색칠해 봅시다.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알면 되고요. 일단 크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멀리서 한번 보자는 거죠. 숲을 보자. 뭐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크게 한번 색칠하시고 여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어디서부터 주로 여기 5번부터 자산이 나오죠. 5, 6, 7번 금융자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8번, 9번 이렇게 해서 부채가 나오고요. 10번이 자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 구조가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이제 구분이 슬슬 되기 시작합니다. 뭔지는 조금 있다가 열심히 우리가 10회 동안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자산, 부채, 자본 나왔고요. 주식회사 자본 회계 처리. 그래서 대부분 개인기업보다는 역대 기출 문제가 딱 한 번이었나? 역대 기출 문제가 맨 밑에 77문제로 제가 되어 있죠. 12페이지 하단에 77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그 문제 중에 딱 한 번이 개인기업 나왔고 나머지는 다 주식회사입니다. 자, 됐고요. 자, 수익 비용, 수익 비용 회계 처리 결산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달리고 있구나. 결산과 재무제표, 이것도 왼쪽 목차에 보면
회계순환과정, 재무제표 작성 2번 목차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면 제가 다루는 목차로 보면 2번입니다. 회계순환과정, 재무제표 작성. 자, 그러한 것들. 재무제표 작성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결산 재무제표. 그래서 회계순환과정 할 때 결산 수정분계 그걸 다루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여기 재무제표 작성 여기도 색칠 한번 해볼까요?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 독수리 오형제입니다. 5마리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뭔가 앞으로 다루어질 큰 숲이라 할까요? 큰 테마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범위 내용입니다. 이제 짜잘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폭파하면 됩니다. 일단 크게 보자는 겁니다. 자,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5가지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란 건 뭔데? 일종의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리포터, 보고서. IFRS에서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종류. 밑에 5가지 있었고요. 이미 우리가 경영학 시간에 개조지저통 할 때 매출액 목표 100억 원 해서 통제 쪽 할 때였나? 그때 재무제표 한번 봤었을 겁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경영 이쪽에 있었습니다. 폐율의 경영관리순환 과정 했을 때 59페이지 경영학 쪽에. 자, 그때도 재무제표의 종류와 내용으로 해서 경영학 시간에도 달렸다는 거 이런 식으로 했었죠. 표준 설정해가지고 목표 매출액 100억 이런 식으로 문제 기억날 겁니다. 자, 그때도 재무제표 종류를 한번 달렸었고요.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자, 구성 요소가 5가지고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입니다. 아까 수익, 비용은 제가 색칠하라는 말 안 했나요? 여기 수익 색칠하시고 비용 이렇게 수익과 비용입니다. 콤마 같은 게 중간에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중간에 점이 있거나 요 사이에 콤마라든지 중간점이 들어가야겠구나. 중간점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네. 자, 그렇게 해서 크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마리입니다.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자, 그렇게 크게 나눠진다는 거. 목차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 자,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로 큰 대분류로 나누는데 그러한 5가지 구성 요소가 재무제표 어디에 나타나는데 그게 여기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도 목차 12번에 있었습니다. 왼쪽에. 이것도 예전에는 자주 나왔는데 최근에 안 나옵니다. 내년 정도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금흐름표가 내년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출제위원들이 모르겠네요. 제가 뭐라 말할 건 안 되고 우리는 하여튼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자, 자본변동표, 재무상태표의 자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주석사항들 다 알 거고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중요한 게 요 2개입니다. 자,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입니다. 스톡 개념이죠. 경제학 할 때 우리 플로우 개념하고 스톡 개념, 유량, 절량 했습니다. 그럼 절약 개념입니다. 절약, 일정 시점. 연도 말 시점, 기초 시점. 12월 30, X1년도 12월 31일 그날 시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 그게 재무상태표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플로우 개념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 X 1년, 단기, 1년 동안, 회계연도, X 1기, 1년 동안의 일정 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통 경영성과를 나타냅니다. 자, 재무상태 경영성과 느낌만 받아치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는 뭡니까? 자산이 얼마였다. 내가 현금이 얼마 있고 상품이 얼마 있고 부동산이 얼마 있고 이런 재산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빚이 얼마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현금 등에서 빚을 빼서 자본이 나오는 겁니다. 순자산. 그래서 재무상태 하면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 자산에서 빚을 빼면 자본이 나옵니다.
순자산이라고 하죠. 자본을 다른 이름으로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 내 재산이 얼마, 내 부가 얼마, 내 빚이 얼마, 남아있는 게 얼마.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자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이름은, 재무보고서의 이름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포괄자를 붙인 이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입니다.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S가 붙어야 되고. 자, 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우리 시험도 항상 작성 방법. 거기에 첫째 번 동그라미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하여 풀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아까 보여드렸나요? 여기 있었나? 이거 사라졌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도 대부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입니다. 아이고. 어디 있었지? 여기 있구나. 맨 마지막 문제 볼까요? 여기도 KIFRS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라. 적용할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BS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계 기준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그러한 회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아니죠. 근데 우리 시험은 이런 식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한다. 2교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줄에 항상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으로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앞으로 10회 동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뭔데? 요거 이제 벌써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상장 기업들 위주로 해서 국제적으로 주로 미국이죠. 미국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 해라. 거기에서 정해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을 적용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K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되고, 비상장 기업도 원한다면 KIFRS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더라.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 시점, 일정 기간. 자, 플로우 개념인지 스탁 개념인지. 일정 시점이 이제 스탁 개념이죠. 저량 개념입니다. 일정 기간, 유량 개념, 플로우 개념이라는 거. 자, 요거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하세요. 재무상태 경영성과. 경영성과는 뭡니까? 수익은 얼마? 내가 얼마 벌었고, 그리고 비용으로 얼마 지출했고, 남는 게 얼마다 이런 겁니다. 수익, 비용,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대해서. 그럼 이것도 연결이 되네요. 크게 봤을 때 수익, 비용과 관련된 게 경영성과구나.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랬을 때 수익, 비용과 관련된 경영성과, 그것을 나타내는 보고서 이름은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 중에.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단어, 용어를 조금 익숙해져야겠습니다. 자, 재무상태니까 재무상태표. 구호 아니겠습니까? 재무상태니까 재무상태표. 손익이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 아니면 손실. 그래서 손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이익, 수익보다 비용이 크면 손실, 이익과 손실을 합해서 손익,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름을 붙였으니 우리는 따라주면 되겠습니다. 현금흐름표 목차 12번에서 이제 볼 거고요. 그래서 현금 측면에서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기업 내부로, 또 기업 외부로 얼마나 현금이 유출됐느냐. 그래서 현금 유입과 유출, 현금 유출입에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을 나타낸 재무 보고서입니다. 그것을 현금 흐름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것만 익숙해지면 되겠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문제
기출문제, 예제들 많이 풀 겁니다. 현금 흐름표, 이것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기간 동안입니다. 자본 변동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본 거래도 있고 손익 거래도 있고 구체적으로 자본의 구성 요소 5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동되는지 그러한 걸 나타낸 겁니다. 이 자본 변동표도 사실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간략하게 나와 있으니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보고를 해라. 그러한 보고서다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자본이라는 이러한 계정 안에 구체적으로 5가지의 과목들로 나눠집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자, 이런 용어들은 익숙해지면 될 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정해진 이름이니 우리는 그냥 익숙해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여하튼 자본은 5가지로 구성이 된다. 그렇게만 일단 지금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주석은 별도 우리가 주1, 주2 교과서라든지 책들에 쓰는 거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1, 주2 그렇게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에 옆에 주1, 주2 이렇게 붙여놓고 해당 그 하단에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프린트해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회계사들 감사한 보고서 보면 한 10몇 장 이렇게 주석 달아놓죠. 재무상태표에 각 계정 과목별로 주1, 주2 이렇게 써붙여 놓고 재무제표현재 보여주고 그 뒤쪽에 10몇 장 가까이 되겠나? 그 정도 해서 주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여하튼 재무제표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 되겠습니까? 일단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없이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팔 겁니다. 지금은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가 5마리더라. 그 구성 요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재무제표의 종류가 있더라.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 또 보겠지만 어떻게 생겼는데 그러면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인데 일단 비슷한 걸 한번 보죠. 어떻게 생겼는데 그렇게 하면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모든 회계순환과정 제일 끝부분입니다.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 보고서가 재무제표란 거고 그 종류가 5가지 있다는 거 알았고요. 그 예시를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무상태표라는 게 보일 겁니다.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자, 숫자는 곱표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 단기, 그리고 과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라는 건 이제 계정 과목이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쫙 보면 될 거고요. 크게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라 했죠. 일정 기간이 아니고 일정 시점. 따라서 12월 31일 현재 시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개업을 해서 1기부터 제가 지금 13기인가 이렇거든요. 저희 회사가 제 회사 1기부터 10몇 기까지 지금 현재까지 한 해 쌓인 시그마게 됩니다. 시그마 그러니까 설립부터 그렇게 현재 시점에서 여기 있네요. 자산 얼마. 좀 작나? 글씨가? 위치만 알면 되겠죠. 자산 얼마. 자산 총계가 쫙 더해서 얼마.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고요. 부채 총계가 얼마.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자본 총계가 얼마.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틀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틀. 구체적인 항목은 당좌자산 안에 현금이 있을 수도 있고 보통예금이 있을 수도 많습니다. 재고자산 안에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반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원재료가 있을 수도 있고 저장품이 그러한 구체적인 과목들은 둘째로 치고 지금은 전체를 보자는 겁니다.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요건 1년 기준으로 합니다. 보기 기말 12월 31일 현재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냐, 들어올 돈이냐, 아니면 갚아야 될 돈이냐, 부채, 빚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에 전기라는 단어가 보이고 여기 단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느낌 왔겠지만 18년이 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가 19년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는 6기, 이 법인은 주식회사죠. 이 주식회사 법인은 지금 6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가 봅니다. 6년째. 그래서 단기는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걸 단기랍니다. 그런데 19년 12월 30일 현재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러한 재무보고서를 재무상태표라 하더라. 지금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전기는 19년보다 앞에 연도입니다. 전기. 그래서 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전기라 하고, 재무상태표는 전기 말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이니까 18년도 12월 30일 현재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이 돼서 나왔다. 그래서 보통 오른쪽을 전기, 그리고 왼쪽을 단기,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됩니다.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비교식이라 합니다. 비교식. 전기와 단기를 비교한다. 그러면 단기 다음에는 뭡니까? 차기라 합니다. 차기. 그래서 X1년, X2년, X3년이다 봤을 때 지금 현재입니다. 요걸 단기. 요 1년 전입니다. 그것을 전기. 요걸 차기.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되겠습니까? 요거 당연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얘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지금 현재 보고서는 X2년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원칙이 재무상태표라든지 포괄손익계산서라든지 일반적으로 다 비교식으로 작성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크게 보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재무제표 구성요소 중에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낸 그러한 재무보고서구나. 자산, 부채, 자본 잘 체크하시고요. 느낌 오셨겠지만 자산 크게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하구나. 부채도 유동, 비유동 부채로 구분하구나. 자, 사채 보통 3년짜리로 문제 많이 나오죠. 그러면 비유동 부채구나.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동, 비유동 그런 식으로. 아까 13페이지에 보시면 유동, 비유동 이런 게 보일 겁니다. 보였나요? 13페이지. 회계원리 502463이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요소 보시면 여기도 유동, 비유동,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자, 자산도 유동, 비유동 이렇게 나오죠. 자, 크게 좀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21페이지. 자, 지금 예시는 손익계산서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IFRS에 따른 거라 했죠. 그거는 26페이지에 있고요. 밑에 다 똑같은데 밑에 3개만 더 붙었다 뿐입니다. 포괄이익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만, 기타 포괄손익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만 추가되었을 뿐 손익계산서 내용하고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다. 자, 이것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타이틀 보시면 손익계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 수익 비용에 관련된 그러한 경영 성과를 나타낸 재무 보고서다.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 하나이더라.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읽어보니까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정 기간이라는 얘기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전기, 단기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줍니다. 매출 원가 세 가지, 기초, 단기, 빼기, 기말 이렇게 해서 매출 원가가 나눠집니다. 여기 사실은 빼기라고 갈로를 좀 붙여주면 회계 원리 쪽에 좋았을 텐데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 하면 당연히 비용이니까 여기 위에 매출액에서 빼준다 그렇게 다들 알고 있죠. 자, 매출 원가 빼서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 관련해서 우리가 CVP 할 때도 봤었고요. 또 아까 ERP 3교시 6번 문제 할 때도 요 구조로 해서 다 풀었습니다. 기억이 날 겁니다. 판관비 중에 대표적인 급여가 있고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서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또는 손실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빼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속이 다 돼 있습니다. 이런 틀로 다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정 과목들은 이자 수익일 수도 있고 뭐 수수료 수익일 수도 있고 뭐 외화 환산 손익일 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정 과목들은 나중에 보면 될 거고 지금은 크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구나. 큰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판관비 빼주고 영업이, 영업의 수익이 대표적인 거 이자 수익 이런 거 잘 체크하세요. 영업의 수익이 대표적인 거 이자 수익, 영업의 비용의 대표적인 게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세 비용 빼기 전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또는 뭐 순손실이 나올 수 있고 법인세 비용 빼서 긍정적이라면 수익이 비용보다 컸다면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결론이 단기 순이익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정해진 약속이니까 요 구조를 잘 기억해 주시고 요거를 위에서부터 쓸 수 있을 정도로 되셔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아주 단순하지만 나중에 재무 비율할 때도 많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 계정 과목은 앞으로 차차 복잡한 거 하면 되고요. 큰 틀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도 당제, 이렇게 당제자산 제고는 크게 잘 나눴고요. 투설 무의, 투유, 무형, 기타 비유동, 뭐 보증금 같은 거,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크게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잘 보시고요. 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다 했었죠? 우리가 ERP 문제 할 때도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 나온다는 거 다 했었습니다. 네, 손익계산서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다 풀어왔다는 거. 아이고, 너무 길게 하네.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일단,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재에 없는 거고요. 교재에 없는 거고, 방금 저걸 보여드렸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다른 기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기업. 자,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런 걸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 대표적인 1번 타자 재무상태표로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걸 제가 작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부속명세서에서 책자 뭐 이런 식으로 링 바인드 할 수도 있고 제본에서 이 정도 두께보다 더 두꺼울 수도 있고 세무조정 계산서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재무제표가 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재무상태표.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몇 페이지였어? 21페이지에 있었던 이러한 내용들 있죠? 그 재무상태표하고 비슷한 내용들 이런 식으로 다 구체적으로 적히는 겁니다. 이것도 도전 프로그램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재무상태표 2기, 3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2기가 여기 있고요. 전기, 단기, 전기, 3기가 지금 연도 말 결산 보는 거고요. 자산, 유동, 당제, 구체적인 계정 과목 쫙 나오고요. 숫자들, 금액들 쭉 복잡하게 나오고요. 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보이죠? 아까 비유동자산 어떻게 구분했나요? 투, 유,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왔죠. 무형자산 우리 상업경제할 때도 상업의 객체할 때도 많이 봤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숫자들이 다 박히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건의 거래를 분기를 이제 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연도 말에 결산 마무리하면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갖춰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예술적입니다. 숫자 하나하나 1원도 틀리면 안 되고요. 오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인고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 나오고 다른 세무조정 사항이 나오고 해서 세무조정 보고서 이제 기업 드리고 조정료 청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되겠죠? 부채, 그리고 이건 뒤로 넘어가네요. 자본은 5마리가 됐죠. 자본금, 자인금, 자본조정, 기포는 이익잉여금. 자, 이렇게 5마리 이렇게 돼 있고 결국 자본 총계 나오게 돼 있고 부채 및 자본 총계. 자산 총계가 얼마였습니까? 여기에 1,043 10억이야? 10억 4,300 뭐 이렇게 나오죠. 요 숫자입니다. 자산 총계. 자산 총계가 결국 부채하고 자본 총계 1043 요거 똑같아져야 됩니다. 자,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좀 이따가 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되고요. 지금 요런 게 재무제표구나.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구나. 그 값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값만.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실제로 작성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요거를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듯이 상품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재고자산 할 때 하나씩 목차별로 폭파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대손 충당금 관련 그런 계정 과목들 목차 나왔을 때 매출 채권 쪽에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수험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하겠다. 자, 되겠습니까? 예. 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손익계산서만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견본 보겠습니다. 견본. 아까 25페이지에 있었던 그런 걸 구체적으로 21페이지에 있었던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요거 비율도 나와 있네. 자, 여기 비율은 이것도 도전 프로그램에 1년 한 해 수만 건을 회계 거래를 분개를 하고 전산 입력을 하면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재무제표 중에 손익계산서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비율은 표시 안 되게 해야 되는데 뭐 나와도 뭐 관계는 없고, 자, 보통은 외부로 이제 유출할 때는 비율을 안 하죠. 자, 얘도 뭡니까? 16년, 17년. 아까 연도 다르네? 하여튼, 전기, 단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55억 정도 했고, 48억 하고, 뭐 이렇게 매출이 나왔네요. 상품 매출, 무슨 매출 맞네요. 매출 원가 있네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서 매출 총 이익이 나왔네요. 자, 구조가 똑같죠? 평간비, 직원급여, 상여금, 퇴직금, 차량 운반비, 세금원가, 뭐 이러한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요 계정 과목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 뿐입니다.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한 일정한 그 공통적인 것들은 세금과 공과금이란 계정 과목을 쓴. 자, 계정 과목에 겁은 먹으면 안 됩니다. 나오는 거 뭐 수백 가지, 수만 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뭐 10가지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정 과목 뭐 이런 거에 신경 쓰고 이런 사람들은 일단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 총이익 49억에서 판관비 48억을 빼서 영업이익이 7억 7,400이 나왔고, 영업의 수익에 아까 대표적인 게 이자 수익이라 했죠. 어쩌고 저쩌고 더해서 영업의 수익이 100만 원, 영업 비용이 2,400, 기부금 뭐 이자 비용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눈여겨보세요. 영업의 수익의 대표적인 게 이자 수익, 은행의 보통 예금 거기에서 꼬박꼬박 이자가 붙는 거죠. 아니면 정기적금 들어서 이자 수익, 영업의 비용이 대표적인 게 이자 비용, 저렇게 해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5,100, 법인세 등이라고 보통 우리 더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574만 9천 원, 지방세까지 다 합해서 법인세 등이라 합니다. 알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은. 자, 당기순이익이 결국에서 4,500이 나왔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전에는 2억 9천이 원 됐네요. 자, 이런 식의 모습이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작성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문제에 이런 게 나오면 이거보다 더 간략하게 나오죠? 그러면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도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크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파면 되고요. 겁먹을 필요 전혀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리면 회계와 작년에 520페이지, 그 다음에 올해는 이보다 뭐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 모의고사 문제도 작년에 어렵긴 했는데 올해는 뭐 약간 좀 뭐 난이도 맞게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여하튼
10회 과정으로 지금 회계학 달립니다. 아까 배점 받지만 회계학만 14점이었고 ERP 문제도 회계학으로 본다면 18점이었습니다. 22.5%였습니다. 80점 만점에. 여기에서 그냥 포기한다는 것은 시험에 합격하기 싫다는 뜻이겠죠. 포기하고도 합격할 수 있겠나? 회계학 빵점 맞았어. 그럼 80점에. 아까 몇 점이야? 18점이었지. ERP까지 치면. 그러면 62점이네. 딴 거는 다 맞아야 되네. 다른 과목은. 그러면 62점에 한 17점이면 합격할 수 있겠네. 1교시 17점이면. 회계학 다 틀리면 다른 과목은 다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업경제, 무역, 경영학, ERP, 세무회계, 뭐 다른 건 다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건 그게 더 힘들 것 같죠? 그래서 나는 회계학 지금 태어나서 처음 회계학 공부한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이게 뭐 쉬운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반타적 작전 이상으로 돼야 될 거고요. 그 목표에 맞게끔 계획을 잡아서 다른 과목과 안 분해서 시간 배분을 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합격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점수가. 그건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매년 분석했던 1교시 1차 커트라인 다 있었죠. 합격선들. 그거 보시면 알고 합격 설명회 자료 보면 다 알 겁니다. 그럼 자신의 목표 점수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늘 회계학 첫 시간 회계학 할 때 되면 질문들을 합니다. 매년 합니다. 그 회계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거의 여기 10년 동안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분류를 시키면 다들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전산회계라든지 주로 전산회계죠. 전산회계가 회계학 우리 시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전산회계 공부하면 우리 시험이 커버가 되겠습니까? 이런 취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얘기하면 공부해도 됩니다. 이렇게 여유 있고 하시려면 하세요. 자격증 따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본인 좋은 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자격증 시험은 합격해놓고 바짝 해가지고 그냥 따겠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죠.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건 여러분들 이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는 중급 회계 책을 봐야 됩니까? 중급 회계가 관련된 내용들은 그 정도 난이도까지 되는 거는 각 테마별로 관련되는 거는 제가 요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우리 그 상업임용회계학의 그 눈높이에 맞게끔 중급 회계 수준까지 회계사 세무사 다루는 그 내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급 회계 책이 상하고는 보통 돼 있잖아요. 한 1000페이지, 1000페이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그게 될 겁니다. 한 800, 900 되겠나? 그걸 봐야 됩니까? 저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걸 보면 우리 시험 18점 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럴 시간에 1교시 교육학을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회계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수준이 안 된다, 수준이 높다, 낮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목표라는 시험,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연장해서 학장에서 이런 걸 제가 다 다뤄드리니까 그것만 자기 걸로 소화하는데 그 소화하기도 힘들다고요. 520, 올해 550 넘겠죠.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하시면 18점 충분히 16점 이상은 다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되는 기출문제 작년 거 이제 테마별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목차별로. 그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급 그 다음에 또 저거 몇 년 동안 계속 그 한 해 꼭 그 문제집 있죠? 시중에 그 공무원에서 제일 잘 그 1등 가는 책이 있습니다. 천재 이런 거 있어요. 천재 이런 게 있죠. 누구의 천재. 이걸 자꾸 문제를 사진 찍어서 저한테 풀어달라 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정도 난이도는 우리하고
어느 정도는 약간 비슷합니다. 공무원 시험. 근데 공무원은 객관식이거든. 우리는 서술형이고. 우리는 사실은 더 높을 수도 있어. 공무원 시험보다. 어떤 부분은 더 낮을 수도 있고. 공무원 시험은 전체 범위를 골고루 출제하면서 풀 시간이 1분도 안 된다고. 마킹할 시간 빼고. 그러면 엄청 순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그 교재를 또는 문제집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저는 별로 그럼 결론이 뭔데? 결론이 뭐겠습니까? 저하고 같이 달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딴 데 시간 물론 드리는 것도 좋고 자기 능력 여유가 있으면 뭐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10과목 뭐 크게 나눠서 10과목을 해야 되니까 또 1교시 교육학도 있으니까 제가 다루는 부분에서 거의 다 나온다 믿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딴 데 자꾸 뭐 자격증 자꾸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답답합니다. 사실 그거는 시험 합격을 먼저 해놓고 며칠 바짝 해가지고 그냥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한다고 뭐 회계학을 잘하거나 이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도전하는 시험 회계학이 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